예, 안녕하세요. 잘 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꼽아 보니까요. 7월에 오고 이렇게 뵙더라고요. 그쵸? 예, 8월에는 이제 뭐 그 일정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이제 어디 가신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때는 못 뵀었고요. 지난 9월에는 예, 제가 크게 잘못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그때 이제 7월에 한번 이제 이제 옮겼었죠. 근데 이제 한 달 쉬고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야 되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되게 죄송히 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까먹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예. 여튼 그래갖고 꽤 오랜만에 뵙는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뭐 계절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장자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쭉 보면 좀 맥이 잡힐 텐데 이게 몇 달 지나갖고 뵈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가 딱히 뭐 이렇게 연속적인 텍스트는 아니에요. 막 줄거리가 있어갖고 앞에를 모르면 막 뒤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앞에 나왔던 게 또 뒤에 등장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내용이 두서가 없고 순서가 없는 책이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텍스트랑 친해지거나 어찌 뭐 이런 뭐 내용과 좀 친숙해지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 기간이 좀 떨어져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덕충부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덕충부 내용을 다룰 텐데요. 앞에 잠깐 그냥 복기를 해보면 맨 첫 시간에는 소요유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곤과 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커다란 것과 작은 것에 관한 비유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론을 다루었었습니다. 재물론은 정말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죠. 이것과 저것 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아주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생주에서는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세에서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뭐 이야기들을 조금은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덕충부라고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장자를 읽으면서 이 제목이 별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제목 이야기를 잠깐은 언급하고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한자는 많이 보셨죠? 예, 덕. 근데 아마 한자 배우거나 그러면 이 덕은 좀 쓰는 건 복잡하지만 보통 이제 아주 기본 한자로 언급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거의 첫 시간 조금 지나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덕이 들어가는 단어는 대단히 많이 알고 계시죠? 뭐가 있을까요? 덕이 들어가는 단어가 도덕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덕담. 덕담하니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왜 들죠 갑자기? 안 그러신가요? 덕담하면 되게 좋은 생각이 드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좋은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저는 그렇군요. 어린 시절 뭔가 잘못 살았나 봅니다. 갑자기 뭐 어느 날 이제 덕담 좀 해봐라고 누군가 옆에 어른이 누군가 얘기하면 막 이렇게 그늘이 내려오던 생각이 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덕자 들어간 거. 덕목, 입덕. 그건 조금 이제 좀 다른 거죠 이제. 이게 보아하니 웃으시는 분이 계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요즘에는 이제 일본에 이제 오타쿠를 가지고 이제 오덕이라는 말로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이제 막 특히 파고드는 것을 덕질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입덕이라고 하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고, 예. 물론 그러나 저는 또 이제 나름 문화 같은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덕질은 사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상위 문화는 보통 덕질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입덕을 얘기하시는군요. 덕이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러게요. 한 천여 년 뒤에 이 덕자가 어떻게 쓰일지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덕이라고 하는 한자는 만들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전부터 나오니까요. 그런데 의미는 확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한자를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를 질문하면 이게 얼마나 이야기하기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훈음을 이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하늘천 이런 식으로요. 덕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무슨 덕? 예, 덕.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참 안타까운 겁니다. 덕이 뭐냐 그러면 덕이에요라고밖에 안 되죠. 요즘엔 조금 다르더라고요. 덕하면 뭐로 혹은 알고 계시나요? 전혀 없으세요? 요즘에 한자 배우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얘기 보면 큰 덕이니 이렇게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뭐 조금은 나은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덕덕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고요. 예, 덕덕이라고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저도 어렸을 때 덕덕 그렇게 배웠는데 의미가 없는 건데, 크다고 하면 조금은 의미가 약간 통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좋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요, 훌륭하다는 뜻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덕에 대해서는 뭐 커다랗게는 근본적으로 두 개의 해석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음을 똑같은 걸 차용해 갖고요, 중국어를 읽으면 다 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얻는다, 무엇인가를 얻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사후적 능력이죠. 어떻게 자기가 얻은 능력들, 어떤 행위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능력을 가지고 덕이라고 풀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많이 배울 때는 아마 윤리 같은 데서 이 덕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뭐 사덕이니 막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인의 예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덕과는 좀 차이가 없지만,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본성, 아주 갖고 난 어떤 타고난 어떤 선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덕이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덕이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중국 철학사 역사 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각각 이제 생각이 다름 때문에 뭐 하여튼 막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장자가 말하는 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돌아오면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가거나 무언가를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구분의 생각을 하면 전자가 조금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갖고 본래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실제로도 덕자에는 이 행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구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용어를 빌리면 virtue라고 하죠. 이제 덕. 근데 이제 이 덕도 서구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좀 참고하는 해석이나 조금 더 이렇게 장자와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마키아벨리 책을 읽으면 이제 비르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덕의 옛날 이제 라틴어 표현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덕목보다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능력, 어떤 힘, 이런 것과 조금 연결되는 것인데요. 덕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가 도덕적으로 혹은 어떤 선한 본성에서 출발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걸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어떠한 태도를 통해서도 얻은 걸 수 있는 능력 혹은 역량, 이런 걸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역을 하면 제목은 덕충부, 그러한 덕, 능력이 충, 가득한 부, 증거,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내용상으로서는 덕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한 5개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한번 그 내용을 쫓아가 보려고 하렵니다. 그 텍스트를 조금 분절해 왔긴 했는데요. 이제 같이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올자 왕태, 종지유자, 여중리상약. 노나라에 올자는 외달이란 뜻입니다. 발이 한쪽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인간세 편을 기억하시면 이 다리가 한쪽밖에 없다는 건
그냥 이제 불구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 다리가 잘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조건 자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자르는 것보다 전 단계는 묵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얼굴에 죄형을 새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옛날 그 고증을 한다고 얼굴에다 죄형을 새기고 나온 뭐 노비라든가 이런 거가 가끔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문신을 새기는 걸 묵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의형이라고 그래서 코를 베었다라고 해요. 예, 코를요. 예, 코를 베면 이제 청소년들이랑 강의하면 그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코를 베면 숨은 어떻게 쉬어요? 그러는데 코를 베도 숨은 쉴 수 있습니다. 코가 엄청 넓어지겠죠. 뼈를 이제 제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월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발목을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발꿈치를 잘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상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있었다 옛날에는. 사기를 읽어보면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손무, 손자병법의 주인공인 손무의 한 손자뻘 되는 사람인데요. 그가 병법을 가지고 엄청 활약을 하는데 그가 이름이 된 빈이 사실은 형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월형 같은 걸 받은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무릎뼈를 빼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빈은 앉은뱅이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형벌은 궁형이 있습니다. 예, 생식기를 잘라내는 형벌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허리를 베어내는 형벌이었다라고 하죠. 허리를요. 예, 죽으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형벌 육형이라고 해서 몸을 베는 형벌이 있었고, 문헌에 따르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형벌들이 집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기에 따르면 한 나라 문제 때 육형을 없애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사기를 지었던 사마천 본인이 궁형을 받았거든요. 생식기가 잘린 형벌을. 돌아오면 장자 시대에는 이 올자 월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리가 베어졌던 사람들.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위한 전문적인 신발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발을 다르게 만든 거겠죠. 그렇게 보면 이 왕태라는 사람은 선천적인 불구라기보다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고,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제도라고 할까요? 사회 통념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혹은 그렇진 않더라도 어찌됐건 쟤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중리 상약, 마치 중리는 공자를 말합니다. 공자와 견줄 정도였더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공자의 생애에 관해서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사람이 쓴 공자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자전은 저는 전기라는 뜻인데요. 그 책에 보면 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이라는 이제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데요. 그 영어로도 좀 다르죠. 이제 시프랑 또 뭐 있죠? 아유 갑자기 밴디트라고 하나요? 그 이제 좀 다르죠. 도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도둑. 훔쳐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뭘 훔쳐갈 것 같으세요? 도둑. 뭘 훔쳐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 나겠죠. 뭐 핸드폰도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그런데 도적하면 어때요? 도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도적. 수염이요. 보통 이제 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 역사 속에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들 이렇게 쓰이고, 도자는 원래 물이 있는 존재들 뭐 이렇게 쓰였던 거라고 시라카와 시즈카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공자에 몰려왔던 제자들처럼 사회적으로는 좀 이상한 애들, 쟤네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네라고 인식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도라고 불렀을 거라고 시라카와 시즈카는 말합니다.
중리, 공자가 제자들을 몰고 다니고 나름의 일종의 어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일종의 공동체 같은 생활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왕태도 그랬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자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상계 문어 중리왈 왕태 올자야 종지유자 여부자 중분노 입불교 좌불의 허이왕 실이귀 고유불언지교 무형이 심성자야 시하이냐. 상계라는 사람이 중리 공자에게 묻습니다. 왕태는 외발인데요. 걔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앤데요. 왜 이렇게 종지유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부자 중분노 선생님과 함께 노나라를 양분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는 걸까요? 입불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입불교. 서서 불교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좌불의 앉아서 뭔가를 이야기하지도 않는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를 가르치는 교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이왕 실이귀. 그런데 텅 비어서 생각 없이 갔다가 실이귀 뭔가를 가지고 돌아오기도 한대요. 사람들이.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고유불언지교 무형이 심성자야. 참으로 유불언지교 불언지교 말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중국 사상에 끼친 영향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런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되어지거나 전달되지 않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라고.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어렵긴 한데요. 그러나 글쎄요. 이제 조금 어떨까요? 이제 종교적이거나 혹은 어떤 좀 다른 식의 경험들이 좀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면 이런 말을 그나마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있죠. 정말로 어떤 언어나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가르침, 변화, 어떤 느낌, 얻어지는 능력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왕태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영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허이왕 실이귀 뭘 별로 기대하지 않고 만나보았지만 뭔가가 가득 채워 돌아오게 만드는 존재.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이 불언지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형이 심성자야. 무형 형체로 만들 수는 없지만 심성 마음속에 뭔가 이루게끔 하는 것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런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있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 보고요. 맨 2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계왈 피위기 이기지 득기심 이기심 득기 상심 물하위 취지제. 자, 뭐 내용은 좀 중간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제 공자랑 상계랑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상계가 결론낸 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상심. 이때 상심은 우리가 평소 쓰는 상심과 다릅니다. 우리가 상심이라고 할 때 상처 입은 마음을 보통 상심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심은 평상심의 줄임말입니다. 예, 고요한 마음, 일정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 왕태라는 사람은 고요한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높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중리왈 인막가머 유수
이 감어 지수 유지 능지 중지. 예, 중리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감자는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가 발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물관 가면 거울을 이제 전시해 놨는데 거울 같지 않은 거울을 다 전시해 놓은 거죠. 그 박물관 가보시면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청동 거울이라고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도무지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놨죠. 그건 왜냐하면 보면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동을 아무리 잘 닦아놓은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자시대는 그렇게 따지면 거울이라고 하는 게 더 요원했을 테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을까요? 예, 물. 예, 감은 비춰본다는 겁니다. 어디에 비춰보냐면 물에 비춰볼 때 그러면 이제 물을 어떻게 비춰볼까요? 어디에 비춰볼지가 결정되겠죠. 한강 가서 비춰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기 청계천에 가서 비춰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집에서 물 떠놓고 비춰보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유수, 흘러가는 물에 자기를 비춰보려고 하지 않는다. 왜? 잘 안 보이니까. 그러지 않고 감어, 지수, 고요한 물에, 정지되어 있는 물에 자기를 비추어 본다. 그리고 그렇게 고요한 물만이 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끔 할 수 있다 라고 장자가 말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역사에서 마음을 설명할 때 아주 오래된 비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비유가 있냐면 거울의 비유가 있어요. 마음은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예. 이제 불과 공부하면 거울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거울인데 보통 이제 거울이지만 뭐가 딱 이제 쌓여 있는 거울로 많이 비유를 하냐면 먼지 같은 거가 쌓여 있는 거울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된 비유가 있으니 그 비유가 뭐냐면 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죠. 고요한 마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마치 거울처럼 맑고 고요한 물. 예, 명경지수라고 하죠. 밝은 거울처럼 고요한 그 물. 아니, 놀라시는군요. 예, 우리 많이 쌓아둡시다 이런 거 이게 나올 때마다 명경지수. 거울처럼 맑고 고요한 물인데 그것은 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지 않아요. 명경지수는 뭐로 쓰이냐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로 나타내는 표현을 쓰냐면 맑은 정신. 지금도 쓰죠. 명경지수. 그런데 그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이 물에 대해서는 장자입니다. 고요한 물과 같은 마음. 글쎄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사상 아주 수천 년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장자는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물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마음은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냐면 누군가 와서 자기를 비춰보고 싶게끔 만든대요. 어떨까요? 동의하시나요?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비춰보고 싶게끔 가게 되는 이렇게 마음의 경험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정말 거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까? 저는 반반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호기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두렵지 않나요? 내가 어떤 내 모습을 정말 본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장자는 어찌됐건 이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비춰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그와 같은 마음의 고요함 혹은 평정, 상심과 같은 아까 말했던 평상심, 일상적인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반은 동의한다는 말은 저에게도 그러한 만남이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제 마음을 유수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막 그 뭐죠? 100도씨로 끓는 물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이 가만히 있기 싫고 뭔가 이 답답함과 그걸 넘어서 막 들끓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고 돌아오면 이런 유수를 지수처럼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반쯤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과연 그 지수라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과연 그는 정말 고요한 마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저는 반쯤은 의심하고 있긴 합니다. 마음이 본래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자에 나온 이 모티브를 따서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처럼 맑고 깨끗하며 거울처럼 고요하고 사물들을 이렇게 분명히 비추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전자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란 무엇이냐? 흙탕물과 같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물로 바꾸는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거나 재미있게 읽었던 그 글 가운데 근사록이라고 하는 글에 공부를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공부란 무엇이냐면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땅을 파면 우물물을 기를 때 물이 나오려면 한참 파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수고롭다. 두 번째, 물이 나오면 어떤 물이 맨 처음 나올까요? 흙탕물이 나옵니다. 흙탕물이 나오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못난 모습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만, 끊임없이 더 파야만 맑은 물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맑은 물처럼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을 공부라고 했었습니다. 한편 마음은 고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자들 글 보면 무슨 경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신독이니 고요한 것 추구하면서 사물을 명철하게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랬을 때는 마음이 본래 그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유학자들은 그렇고 많은 숱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본래 그러하다고 하는데, 장자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나오는 문제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만 여기서는 재밌는 것은 왕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장자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왕태랑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명 어떤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 추앙할 것 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를 여기서 끌어들인 점이 배경적으로 재밌어요. 왕태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통념상 뭔가 문제 있는 사람에게도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있다. 그 다른 것의 증거는, 이게 실체는 고요한 물이긴 했으나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번째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도가 올자야. 예, 신도가라는 사람도 외발이었답니다. 이여 정자산 동사어 백혼무인. 자, 그런데 정자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스승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배웠대요. 누구에게 배웠냐면 백혼무인이라고 하는 선생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이름이 한자를 꼽아보면 진짜 신기한 사람입니다. 백자는 맛백자고요. 첫째란 뜻이고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두 번째 혼자는 흐리고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혼미하다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죠. 무자는 없다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고 없는 사람의 최고라고 하는 뜻이 있는 기이한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이 재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위 신도가 왈. 자, 그런데 이 적나라 자산이라는 사람이 신도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출 즉 자지, 자선출 즉 아지. 자, 동문수학하는 존재인데요. 자산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나갈 테니 넌 여기 있어. 아니면 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여기 있을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이 다니기 싫어서. 왜? 올자가 그런 힌트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쉽게 말하면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글쎄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죄의 증거를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랄까요 그 오늘날은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신체에 새겨놓지 않기 때문에 설사 제가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건 그걸 몸에 붙이고 다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징역 5년, 집행유예 몇 년, 혹은 벌금 얼마 이런 걸 이제 몸에 쓰고 다닌다라고 하면, 혹은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정자산의 말이 좀 이해될 수도 있죠. 한편 더 중요한 건 정자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나라의 훌륭한 그 관리로서 역사에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즉 뭐냐면 나라에서 높은 재상을 자리했던 사람이 이 범죄자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말도 나올 테고 자기의 어떤 신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상을 깎아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명일 우여 합당 동섭이좌 자산위 신도가왈. 그 다음날 다시 함께 자리에 앉았대요. 자산이 다시 신도가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출 즉 자지 자선출 즉 아지 금아장출 자가이지호 기미야 차자견 숙정이불위 자제집정호. 숙자가 아니라 집자네. 지금 잘못 읽었습니다. 자견 집정이 불인데 잘못 읽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네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 테니 너 여기 있어. 네가 먼저 가면 난 여기 있을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전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신도가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너 여기 있을 수 있어? 아니면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정자산이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대답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자산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너는 내가 보자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보자 하니까 너는 나 같은 집정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불위 아니 좀 이렇게 몸가짐을 좀 이렇게 가담드듬거나 좀 존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더라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제집정호 네가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분명하게 대비를 시키는 거죠. 앞의 우화보다 옳자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존재와 지금 정자산이라고 하는 관원, 관리, 어떤 덕을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비를 통해서 허위를 폭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리끼는 태도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도가왈 선생지문 고유집정원 여차제 자이자지집정 이 열자지집정 이 후인자야. 명확하게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신도가가 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의 문화에서 정말 나란 일을 한다는 사람이 이러하구나. 너는 열자지집정 네가 집정 나란 일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뻐기면서 이 후인자야.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저는 약간 통쾌한 게 저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혹시요? 저 사람이 나랑 다니기 싫어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며 더군다나 자기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뿜뿜 막 이렇게 뭔가를 표출하고 싶어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들.
가소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돌아갈 때 그런 면이 지금도 있기도 하죠.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동네에 있다가 좀 다른 동네에 가보면 느끼는 좀 이렇게 낯설미 있습니다. 어쩔 때 기회가 있어 강남 같은데 커피숍에 잠깐 앉아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보면 확 느껴진 어떤 뭐라고 하냐 이질감이 있어요. 쫙 느껴지는 사람들의 언어, 태도, 그 어조, 쓰는 단어, 얼굴빛 이게 어떻게 정말 다른지 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편 가끔 가다가는 언젠가 일요일 날인가요? 어느 교회 앞에 카페에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교인들이 몰려왔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교인들 특유의 단어들과 이 어조들을 보면서 와 내가 이 어조와 굉장히 멀어졌구나 하는 걸 굉장히 낯설게 여겼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분명 신도가가 경험했던 것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신분을 나누거나 어떤 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배척하거나 그런 건 없을지라도 암묵적으로 혹은 더 노골적으로 그러한 차별이나 그런 게 드러나기도 하죠. 싫은 거야 지금 정자사는. 이 신도가랑 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싫은데 같이 다녀야 되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더 싫은 게 발생합니다. 어떤 거냐면 신도가가 대드는 거죠. 너 지금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니? 막 이렇게 대드니까 이 대화가 약간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지왈 감명즉 진구부지 지즉 불명야. 내가 들어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 비추는 것이 밝으면 잘 비춰내면 진구부지 때가 잘 앉질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앉으면 거울이 밝지 않은 거라고 하는 증거겠지. 조금 더 읽어봅니다. 구여현인처 즉 무과 금자지 소취대자 선생야 이유출언약시 불역과호.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현인 훌륭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잘못이 적어질 텐데 너는 지금 선생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 너 말하는 꼴을 보니 야 이거 참 잘못된 거 아니겠냐. 너는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서 뭔가 마음의 때를 덜어내고 밝고 맑은 사람이 된다라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너 하는 태도를 보니 참 못됐다 라고 합니다. 자산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왈 자기약시의 유여요쟁선 개자지덕 부족이 자바냐. 자산이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는 요임금하고 잘남을 갖고 다투겠구나.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 그렇게 요임금만큼 네가 그렇게 잘나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덕이 부족함을 헤아려서 너 스스로 좀 반성 좀 해봐라 라고 지금 정자산이 신도가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덕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덕의 증거로 사실 정자산은 뭘 본 거냐면 이 사람의 몸과 어떤 형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의 이 형은 뭐로 형성되기도 했냐면 이것으로 형성되기도 했다기 때문인 겁니다. 형벌은 곧 이 사람을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주조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잘났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듯이 모난 돌이 뭐 맞는다? 정 맞는다. 네가 잘린 것은 왜 그렇다?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는 사회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부덕의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정자산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나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너는 네가 뭔가를 저질러서 그러한 꼴이 되었다는 부덕한 존재라는 걸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좀 돌아봐야지. 계속 읽습니다. 신도가왈 자상기과 이부당망자중 불상기과 이부당존자과 지불가내하 이안지양명 유유덕자 능지 예지곡중 중앙자 중지야 연이 부중자 명야. 여기서 재밌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신도가가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뭐 이렇게 좀 꾸며대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변명해 대면서 자기가 다리가 잘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겠지만 자기 잘못을 꾸며대지 않고 자기가 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나는 왜 다리가 지금 2개예요? 부당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적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불가내야 이 안지양명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치 운명처럼 여겨서 편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덕이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2가지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신도가가 이야기하는 덕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덕이라면 정자산의 덕은 무엇이냐면 이런 형태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무엇. 정자산은 자기가 덕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겠죠. 무엇이? 그의 자리가,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신망이, 그가 갖고 있는 모르긴 하겠지만 뭐 옷도 잘 입었을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덕이라고 하는 역량과 능력 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생각하는 덕은 그렇지 않아요. 덕이라고 하는 건 어찌할 수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비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어 예지곡중. 예는 고대 사회에 활을 잘 쐈다고 하는 명인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옛날에 중국에는 태양이 10개나 있었대요.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수 없어 갖고 예라고 하는 사람이 커다란 활을 가져다가 해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활 속의 명수이자 엄청난 장사. 자, 그런데 예 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을 맞아야죠. 활을 맞아야죠. 그러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명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불안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마치 활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활을 맞고 누구는 활을 안 맞은 거죠. 정자사는 지금 활을 안 맞은 거고 이 신도가는 활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곡중, 즉 관역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을 날리는 존재가 예와 같은 명수의 세계라는 어떤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춘추 전국 시대 난세에 태어나 내가 발이 잘렸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따져보면 장자의 인식이 오늘날에도 맞긴 합니다. 살아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측할 수 없는 불우함을 갖고 태어나죠. 그러한데 그러한 것이 덕으로만 표현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오늘날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하면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어떤 역량,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표징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자기가 본연적으로 그것을 갖고 태어날 만한 자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장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곡,
이 관역 중에 있는 것처럼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활을 쏘아대는 예가 있어서 마구마구 상처 입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운이 좋은 것일 뿐, 그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힘쓰거나 잘해서 된 건 아닐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자에는 왜 이렇게 외발이가 많이 나올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 정말로 이렇게 외발이가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로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자가 하고 싶은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뒤에 조금 다시 봐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이 있으니까 뒷부분을 보도록 하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